1972년 3월 서울역 광장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넘쳐났다. 보따리를 든 손들은 하나같이 거칠었고 눈빛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정순애는 작은 몸을 더욱 움츠린 채 서 있었다. 20살. 전라도 구례의 산골 마을에서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실은 지 6시간 만이었다. 구로공단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순애의 목소리는 서울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쥔 쪽지에는 언니의 친구가 알려준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들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서울은 생각보다 차갑고 빠르고 무심했다. 구로공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회색빛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경적 소리가 뒤섞여 순애의 귓가를 때렸다. 고향의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는 이미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렸다. 가리봉동의 단칸방은 더욱 처참했다. 장판도 제대로 깔리지 않은 방바닥, 금이 간 유리창, 삐걱거리는 문. 집주인 아주머니는 한 달치 월세를 미리 받고는 무뚝뚝하게 돌아섰다. 순애는 보따리를 풀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이미 고향을 떠날 때 다짐했었다. 이튿날 순애는 동화섬유 공장 앞에 섰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턱을 넘었다. 인사 담당자는 그녀의 앳된 얼굴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나와. 6시 반까지. 그렇게 순애의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다. 김응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작업장에 있었다. 32. 공장 생활 10년 차. 그의 손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의 주름은 또래보다 깊었다. 그는 묵묵히 기계를 다루는 숙련공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믿음직한 선배로 통했다. 흥수 형님, 오늘 신입 들어온대요. 젊은 동료의 말에 흥수는 고개를 들었다. 공장 입구 쪽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가 보였다. 새 작업복이 그녀의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양손은 어색하게 앞으로 모아져 있었다. 반장이 그녀를 이끌고 작업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 순간 흥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여동생이었다. 아니, 여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움츠린 어깨, 불안한 눈빛, 작은 손, 모든 것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 명희를 떠올리게 했다. 흥수는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19이었다. 오빠를 따라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고 딱 3달 만에 사고를 당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계에 옷자락이 말려 들어갔고 명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흥수는 여동생의 작은 몸을 안고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었다. 그 후로 그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정순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렸다.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 작아지려는 몸. 흥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부터 흥수는 순애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순애는 서툴렀다. 실밥을 잡는 손이 떨렸고 기계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다. 점심시간에는 구석에서 혼자 주먹밥을 먹었고 퇴근할 때면 누구보다 빨리 공장을 빠져나갔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고 순애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흥수는 순애가 공장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골목길을 쳐다보다가 반대편 길을 쳐다보다가 결국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길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가리봉동 가는 거지. 흥수의 목소리에 순애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저기. 네, 그런데. 이쪽이야. 따라와. 흥수는 앞장섰다. 순애는 주춤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애에게는 안도감을 주었다. 처음으로 이 낯선 도시에서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여기가 지름길이야. 다음부턴 이 길로 다녀. 흥수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흥수는 돌아섰다. 하지만 멀리서 순애가 골목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흥수는 오랜만에 명희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명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흥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런 흥수는 순애가 어려워하는 작업이 있으면 슬쩍 다가가 도와주었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반찬이 많은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 순애가 무거운 자재를 옮길 때면 어느새 나타나 대신 들어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 순애는 당황스러워했다. 왜 자신에게만 친절한지,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흥수의 눈빛에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욕심이 아니라 걱정이었고, 계산이 아니라 순수함이었다. 순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순애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흥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넌 내 동생 같아서. 서울의 봄은 여전히 차갑고 삭막했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흥수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석 달이 흘렀다. 순애는 이제 작업장의 리듬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아침 6시 반 출근. 기계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손끝이 얼얼해지도록 반복되는 작업.
그리고 저녁 7시에 퇴근.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흥수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순애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장이 순애를 불렀다. 정순애, 내일부터 3라인으로 옮긴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라인은 공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장이었다. 대형 기계가 있는 곳으로 작년에도 그곳에서 다친 사람이 20명이 넘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아직 숙련이 안 됐는데. 인력이 부족해. 내일부터 이동해. 반장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순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3라인. 그곳은 순애가 가장 두려워하던 곳이었다. 흥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반장실로 달려갔다. 반장님, 정순애는 아직 일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라인은 너무 위험해요. 김흥수, 내가 여기 반장이야? 인사 발령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도 됐어. 나가봐. 힘없이 반장실을 나선 그는 작업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순애를 발견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흥수는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순애야, 저 3라인으로 이동하래요. 순애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음 날부터 흥수는 자신의 작업 중에도 틈틈이 3라인을 들여다보았다. 순애가 기계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순애가 천을 기계에 넣을 때마다 흥수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그러나 흥수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6월의 어느 후텁지근한 오후였다. 순애는 큰 폭의 천을 기계에 넣고 있었다. 땀이 흘러 눈에 들어갔고 순애는 순간적으로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바로 그 찰나 천이 기계에 비스듬히 들어갔고 순애는 황급히 천을 바로잡으려 손을 뻗었다. 순애야! 흥수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힘이 순애의 몸을 옆으로 밀쳐냈다. 순애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귀가 멍해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순애의 비명이 아니었다. 흥수였다. 순애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섰던 흥수의 왼팔이 기계에 눌렸다. 비명과 함께 흥수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작업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순애는 비명을 지르며 흥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흥수는 순애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넌 다치지 않았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애의 눈물이 쏟아졌다. 동료들이 달려와 흥수를 부축했고 구급차가 불렸다. 순애는 피로 물든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을 대신해 다친 흥수, 자신 때문에 피 흘리는 흥수. 순애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병원으로 실려간 흥수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뼈는 무사했지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순애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됐어.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흥수는 여전히 순애를 걱정했다. 왼팔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어도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도 그의 눈은 순애만 바라보았다. 순애는 그런 흥수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순애는 흥수의 식사를 챙기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고 밤늦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흥수는 순애의 헌신을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동생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병실 창가로 스며들었다. 순애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흥수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인기척에 순애가 눈을 떴다. 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애야, 널.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순애는 알았다. 그녀도 흥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달 후 흥수는 퇴원했다. 왼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입원 기간 동안 흥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명의를 잃었던 그날, 순애가 다칠 뻔했던 그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흥수는 병상에서 작은 공책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두었다. 공장의 위험 요소들, 개선 방안들, 안전장치 설치 계획들. 밤마다 끙끙거리며 적은 글씨들은 이제 두툼한 제안서가 되어 있었다. 퇴원 다음 날, 흥수는 공장 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머리가 반쯤 벗겨진 공장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흥수는 조심스럽게 제안서를 내밀었다. 공장장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장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안서를 받아든 그는 첫 장을 넘기다가 멈칫했다. 실현 가능한 개선안들이 페이지 가득 꼼꼼히 적혀 있었고 흥수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2라인에 있는 재단기 칼날 주변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 3라인에 설치된 기계에는 작업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용은 초기에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율을 낮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장장은 말없이 제안서를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그는 흥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흥수, 자네 이거 혼자 다 만들었나? 네, 공장장님. 좋아. 시범적으로 3라인에 먼저 적용해보지. 자네가 직접 감독하게. 흥수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전 개선 작업은 놀라운 성과를 냈다. 석 달 만에 3라인의 사고율은 70% 이상 감소했고 작업 효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 다른 라인의 작업자들도 안전장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공장장은 흥수의 제안을 공장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9월의 어느 날 공장 전체 조회가 있었다. 공장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안전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김흥수 씨를 1라인 작업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흥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반장 완장을 받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작업장 뒤편에서 순애가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녁 공장 뒤편의 작은 벤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구로공단의 저녁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그 속에서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다. 흥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순애야. 네. 실은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었어. 순애는 눈을 크게 떴다. 흥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 명의를 잃었을 때처럼 널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이 모든 걸 시작한 거야. 흥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순애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손. 순애야, 나랑 결혼해 줄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구로공단의 소음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순애의 대답은 떨리듯 했지만 이미 예전에 준비된 것처럼 주저함 없는 대답이었다. 흥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명희가 떠난 후 3년 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다. 순애도 울면서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 아래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맹세를 뒤로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순애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임신 6주입니다. 순애는 진료실에서 나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흥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흥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나 아기가 생겼어요. 흥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가 순애를 꼭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애야. 그의 목소리에는 벅참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결혼식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호적에만 올리고 단칸방에서 조촐하게 살림을 차리기로 했다. 괜찮아, 순애야. 우리 둘이면 충분해. 순애와 흥수의 소식은 공장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여공들이 수군거렸다. 순애 언니 결혼한대. 김흥수 반장이랑. 어머, 정말.
그래도 결혼식은 하겠지. 아니, 돈이 없어서 호적만 올린대. 불쌍하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라인의 막내 미숙이가 벌떡 일어났다. 언니,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흥수 반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이 지긋한 경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흥수 반장 덕분에 우리 작업장이 얼마나 안전해졌는데. 순애도 착한 애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날 저녁 공장 뒤편 창고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2라인, 3라인, 심지어 다른 층 작업자들까지.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결혼식을 해주자고요. 우리가. 미숙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돈도 장소도 시간도 부족했다. 공장 식당은 어때요? 일요일에는 비잖아요. 좋아. 거기를 청소하고 꾸미면 되겠다. 음식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한 가지씩 만들어 오면 되고. 드레스는, 신랑 양복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씨 아저씨가 손을 들었다. 내 딸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가 있어. 크기도 비슷할 거야. 가져올게. 저희 아버지 양복도 빌려드릴게요.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어 갔다. 모두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다. 공장장도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식당 사용을 허락했다. 좋은 일이야. 날짜만 알려주게. 내가 케이크도 하나 준비하지. 일주일 동안 공장은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순애와 흥수만 모르는 채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퇴근 후에는 사람들이 남아 식당을 청소했다. 먼지 쌓인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주말에는 여공들이 모여 하얀 천으로 커튼을 만들었다. 바느질 솜씨 좋은 경자 언니가 앞장섰다. 이걸 식당 벽에 걸면 예쁘겠다. 하얀 천 좀 더 구해와봐. 고된 노동에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드디어 일요일 아침이 밝았다. 미리 귀띔을 전해 들은 순애는 늦잠을 자던 흥수에게 공장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 공장에 가야 한다며 그를 깨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장을 향해 걸었다. 공장 정문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복도에는 하얀 천이 길게 깔려 있었다. 순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채 멈칫한 흥수를 바라보았다. 오빠,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다. 경자 언니 미숙, 김씨 아저씨, 그리고 공장의 모든 동료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쳤다.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 순애는 입을 막았다.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흥수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식당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하얀 천 커튼, 들꽃 장식,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는 각자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들이 가득했다. 잡채, 김밥, 나물,
떡, 닭볶음탕.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정성으로 가득했다. 경자 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준비해둔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거기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레이스가 살짝 낡았지만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언니, 이게 입어봐. 내게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고향을 떠날 때 꿈꿨던 모습, 서울에서 좌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흥수를 만나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지금. 흥수도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조금 헐렁했지만 누가 봐도 멋진 신랑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라디오에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순애가 문을 열고 나서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와, 진짜 신부 같아. 너무 예뻐요, 순애 씨. 순애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천천히 걸었다. 끝에는 흥수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 사람은 공장장 앞에 나란히 섰다. 김흥수, 정순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이 식당에 울려 퍼졌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환호성이 들렸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공장장이 준비한 케이크가 나왔고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복했다. 흥수 반장 행복하세요. 순애 씨 축하해요. 순애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자신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했다. 흥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애도 함께 인사했다. 식당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회색빛 하늘이 보였지만 그 안은 햇살처럼 환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순애와 흥수는 식당에 둘만 남았다. 순애는 여전히 드레스를 입은 채 흥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죠? 그럼. 우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흥수는 순애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계속 자라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로공단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시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여전히 힘들고 고된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 동료들의 연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믿음. 그것이 1970년대 구로공단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다.